야, 보리너! 마침 잘 왔다! 저 아래 윤대감 댁에서 도련님 씨바지를 구한다더라. 내가 이 돈 절반은 받았었으니까 넌 그저 몸이나 씻고 기다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오라비라는 작자가 던질 이 잔인한 한마디에 19보리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하는 소녀. 차가운 얼음장보다 더 시린 보리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가련한 보리에게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며 파고드는 한겨울, 산골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는 찬소리만이 가득했지요. 19 꽃다운 나이에 보리는 동트기도 전부터 냇가로 향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빨래 광주리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오빠 광식의 떼대 절은 옷가지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냇가에 다다르자 푸르스름하게 얼어붙은 얼음장이 보리를 반겼습니다. 보리는 익숙한 듯 돌멩이를 들어 얼음을 깼지요. 쨍하고 갈라지는 얼음 소리가 마치 보리의 가슴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뼈가 시리는 통증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지만 보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다 못해 피가 맺힌 보리의 손등은 이미 수많은 흉터로 가득했지요. 보리는 차가운 물속에 옷을 담그고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팍, 팍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보리의 머릿속에는 방에 누워 계신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 배다른 오빠 광식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전답은 진작에 오빠의 도박 빚으로 날아갔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이 초가집 한 채뿐이었지요. 빨래를 마친 보리가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이미 험악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오빠 광식의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놈의 집구석엔 돈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 대체 사람이 살 곳인가. 광식은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인연은 광식의 아버지가 홀로 된 보리의 어머니를 새 아내로 맞이하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광식은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엔 보리 모녀에게 듬직한 아들인 척 본색을 숨기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태도를 바꾸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두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광식에게 보리 모녀는 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축내는 가시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계셨지요. 보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광식은 그런 보리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보리너! 마침 잘 왔다! 너 언제까지 이 눈먼 노인네 수발이나 들며 살 거냐? 내가 이 집에 붙어 있는 바람에 내 운수가 안 풀리는 거야! 오빠,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놀라시잖아요. 보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식은 코웃음을 치며 보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리의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이게 뭔 줄 아느냐? 저 아랫마을 윤대감 댁에서 사람을 구한다는구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도련님 몸이 성치 않아 각시를 드린단다! 내가 이미 다 말해놨으니 넌 몸이나 씻고 기다려라! 보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대감 댁이라면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지만 그 집 아들이 중병에 걸려 내일 모레 한다는 소문은 이미 동네에 파다했지요. 말이 홀레지 사실상 수양딸 겸 씨바지로 팔려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약값도 주고 내가 가면 곡식 몇 가마는 보내준단다. 그럼 이 노인네도 죽 안 먹고 밥 먹고 살 거 아니냐? 이게 다 너 좋고 나 좋은 일이다. 광식의 말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눈빛엔 오직 돈을 챙겨 도박판으로 달려가고 싶은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리의 손을 더듬더듬 찾아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지요. 안 된다, 이놈아. 내 새끼를 어디로 보낸단 말이냐. 차라리 나를 팔아라. 나를 죽여.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광식은 오히려 귀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니까요. 이미 돈 절반은 받아 썼으니 싫어도 가야 합니다. 만약 안 가겠다고 하면 이 노인네 당장 길바닥에 내팽개칠 줄 아시오. 광식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보리와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남았지요. 보리는 어머니의 여윈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려도 어머니의 눈에선 끊임없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머니는 오빠의 구박 속에 굶어 죽거나 매 맞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보리는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긁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보리쌀 반줌뿐이었지요. 보리는 정성껏 불을 지펴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났지만 보리는 그것이 연기 때문인지 자신의 운명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익은 보리밥을 정성껏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지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저 괜찮아요. 대감댁에 가면 배불리 먹고 비단 옷 입고 산다는데 제가 왜 싫겠어요. 가서 돈 많이 벌어 어머니 약값 보내드릴게요. 보리의 목소리는 평온한 척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밀어내며 보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 새끼야, 못난 어미 만나 내가 무슨 죄냐. 하지만 보리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 입에 보리밥 한 숟가락을 넣어드렸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가련한 모녀의 운명을 아는지 무겁고 어두운 구름이 낮게 깔렸지요. 보리는 눈 속에 핀 꽃처럼 자신에게 닥친 이 가혹한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보리가 향하게 될 윤대감 댁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보리의 눈물이 보리밥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냉기는 사람의 온기마저 삼켜버릴 듯 매서웠습니다. 광식이 문을 박차고 나간 뒤에도 보리는 한참 동안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놓지 못했지요.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등불마저 가늘게 흔들리던 그 밤, 보리는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보리는 머릿속으로 수만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야 우리 어머니가 산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식이 어딘가에서 데려온 중매쟁이와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집안 꼴을 훑어보더니 코를 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그런 귀한 꽃이 피었단 말인가. 윤대감 댁 어르신 눈이 높으시긴 한 모양이네. 중매쟁이 여자의 말에 광식은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암요. 우리 보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효녀에다 얼굴도 반듯합니다. 광식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라곤 손톱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지요. 오직 제 주머니로 들어올 금전 생각에 입가에는 경박한 침이 고였습니다. 보리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리의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가지 마라, 보리야. 저놈이 너를 사지로 밀어넣는 게야. 내 죽으면 죽었지. 너를 보낼 순 없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보리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대감댁이면 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인데 제가 고생이야 하겠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비단 옷도 입을 텐데 저만 호강하는 것 같아 송구할 뿐이에요. 보리는 차마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요. 마당으로 나간 보리 앞에 광식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보리의 팔을 낚아채듯 끌어당기며 중매쟁이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보시오. 이만하면 윤 대감댁 대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소. 자, 이제 약속한 걸 내놓으시오. 중매쟁이는 품 안에서 두툼한 돈주머니를 꺼내 광식에게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보리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숨이 저울질 당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광식은 바닥에 엎드려 돈주머니를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히히히, 드디어 살았구나. 이 돈이면 그놈들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광식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마당을 메웠습니다. 보리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차가운 멸시를 느꼈지요. 이것이 내 오빠란 말인가?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리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중매쟁이는 보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모레 아침 일찍 가마가 올 것이다. 그 전까지 몸 정갈히 하고 기다려라. 대감댁 물건이 되었으니 털끝 하나라도 상하면 내 오빠 놈 목숨은 물론이고 저 방 안에 놓인 내 목숨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협박 섞인 말이 보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사내들이 물러간 뒤 마당에는 정적만이 남았지요. 광식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받은 돈의 일부를 들고 도박판으로 달려갔을 것이 뻔했지요. 보리는 주저앉아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었습니다. 보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생활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아궁이 옆에 땔감을 가득 쌓아두고 장독대에 남은 간장과 된장을 정갈하게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도 더듬거려 찾으실 수 있도록 숟가락과 밥그릇의 위치를 수십 번 확인했지요. 저녁이 되자 보리는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키려 했으나 어머니의 약값을 단 하루치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드실 약재 한 봉지만 주시면 됩니다. 장터 약방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귀한 물건이긴 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인심 쓰는 척 약재 몇 봉지를 건네주었지요. 보리는 그 약재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름 모를 노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노인은 보리를 보자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배가 너무 고파. 숨이 끊어질 것 같소. 보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리는 차마 노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마지막 남은 보리쌀을 털어 밥을 지었지요. 어머니께 드릴 몫에서 조금을 덜어 소담하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송구합니다. 노인은 보리가 건넨 보리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이 은혜를 어찌 잊겠소. 이름이 무엇이오? 보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저 제 정성이 어르신께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족합니다. 보리는 노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지요. 그날 밤 보리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어머니의 거친 발이 닿자 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지요. 보리야, 내 새끼야. 내가 가면 이 애미는 어찌 살라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 보리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에 있든 어머니 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빠가 구박해도 꼭 참으셔야 해요. 제가 조만간 사람 보내서 어머니 꼭 모셔갈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 택시바지로 들어가는 여인의 운명이란 것이 한 번 문지방을 넘으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밤새도록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요. 이것이 보리가 정든 고향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교심으로 피어난 눈 속의 꽃, 보리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는 보리의 눈물로 씻겨진 보리밥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딸기채 울기도 전 보리는 차가운 공기에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푸르스름하니 시리기만 했고 방 안의 공기는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차가웠지요. 보리는 옆에서 곤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볼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운명 앞에 보리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매일 하던 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물을 맞추는 일은 보리에게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무쇠솥 뚜껑의 서늘한 촉감조차 손끝에 저릿한 통증으로 남았습니다. 보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궁이 앞에 쌓인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탁, 타닥.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부엌에 울려 퍼졌지요.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가 올라왔지만 보리는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맵싸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보리는 그저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았지요. 이 연기 냄새에 손톱 밑에 낀 검은 그을음, 가끔은 지긋지긋하다. 여겼던 이 낡은 부엌의 풍경조차 이제는 평생 그리워할 추억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쌀독 바닥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긁었습니다. 어제 길가에서 만난 노인에게 대접하고 남은 보리쌀 반줌이 전부였지요. 보리는 그것을 바가지에 담아 냇가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에 씻고 또 씻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마치 보리의 소구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드실 마지막 밥이니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지어야지. 보리는 쌀알 하나하나에 자신의 진심을 담듯 정성스레 밥물을 맞췄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작은 초가 삼간에 은은하게 퍼질 무렵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깊은 한숨 섞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리는 얼른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벽을 더듬으며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보리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작고 마른 어깨를 가만히 안아드렸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릴 듯 넓어 보였던 어머니의 등이었는데 이제는 한 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밥 다 드셔야 해요. 그래야 기운 차리고 저 기다리시죠. 보리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바닥에 숟가락을 꼭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저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보리야, 이 애미는 배 안 고프다. 내가 한 술이라도 더 먹어야지. 어머니는 숟가락을 넘기지 못하고 울먹이셨지만 보리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보리는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위해 밥상머리의 위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국은 오른쪽에 두었고요. 수저는 왼쪽에 놓았어요. 제가 없어도 이 자리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셨죠? 보리는 어머니의 손가락 끝을 밥그릇 가장자리에 대주며 수십 번을 당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차마 말을 잊지 못했지요. 까끌거리는 보리밥 한 술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보리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마당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윤대감 댁에서 보낸 가마꾼들이 당도한 것이지요. 광식은 문을 왈칵 열어 젖히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몸에서는 찌든 술 냄새와 노름판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광식은 어머니 앞에 놓인 소박한 밥상을 보자마자 발로 툭 찼습니다. 챙그랑 밥그릇이 달그락거리며 방바닥에 나뒹굴었고 보리가 정성껏 지은 보리밥 몇 알이 차가운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가마꾼들이 마을 어귀를 지나 대문 앞에 왔다는데 어서 채비하지 않고 뭐해? 이년아, 대감댁에 가면 비단옷 입고 산의 진미를 먹을 텐데 이까지 보리밥이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광식은 보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보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광식의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다짐하며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식사 다 하실 때까지만. 제발 오늘만이라도 편히 드시게 해드려야죠. 보리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도 광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광식에게 보리는 이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도박 빚을 청산해주고 큰돈을 안겨줄 재물일 뿐이었지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쓸지 계산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안간힘을 썼지요. 보리야, 내 새끼야,
이 어미를 두고 어찌 가느냐.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어머니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리는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아픔을 느끼며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빠 말 잘 듣고 계시면 제가 곧 사람 보낼게요. 꼭 다시 만날 거니까 기운 내고 계셔야 해요. 보리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통곡을 억지로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는 어머니를 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깊숙이 숨긴 채였지요. 광식은 보리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정든 집을 나서는 보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장독대, 보리가 나무를 널어 말리던 멍석, 아버지가 생전에 고쳐주셨던 삐걱거리는 대문까지. 보리는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하나 없는 시커먼 나무 가마가 입을 벌리고 보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마라기보다는 죄인을 실어 나르는 함처럼 차갑고 딱딱해 보였지요. 가마문이 닫히고 가마꾼들이 어이차 하며 가마를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넘어진 줄 알았던 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기어 나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버선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아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가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지요. 보리야, 내 딸 보리야, 어디 있느냐? 나를 버리고 가지 마라. 이놈들아, 내 딸 내놔라. 어머니는 마당 절구통에 부딪혀 고꾸라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버선이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오직 딸의 이름을 부르며 가마 뒤를 쫓았습니다. 광식이 그런 어머니를 가로막으며 밀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광식의 거친 손길에 어머니는 차가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보리는 소매를 입에 물고 신음소리를 참아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처절한 곡소리가 가마 벽을 뚫고 들어와 보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보리는 가마 문을 박차고 나가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오빠 광식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만 어머니가 약이라도 한 봉지 더 드시고 쌀밥이라도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다는 그 잔인한 현실이 보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마가 마을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마 뒤를 따랐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면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가는 가마를 향해 애처롭게 울려 퍼졌지요. 내 딸, 내 착한 딸 보리야. 이 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부디 살아서 다시 보자꾸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희미해질 때쯤 보리는 가마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보리가 입고 있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적시고 또 적셨지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 흙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는 모습이라니. 보리는 신령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리도 가혹하시냐며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자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마꾼들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을 채웠지요. 보리는 흔들리는 가마 속에서 품 안에 넣어온 어머니의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묻은 그 향기가 보리를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보리는 가마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산모퉁이를 돌고 또 돌아 굽이진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더 이상 어머니의 처절한 통곡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리가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 것인지도 몰랐지요. 좁고 어두운 가마 안에서 보리는 소매를 입에 문 채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보리가 입고 있는 낡은 무명, 저고리에 깃을 적시고 치맛자락 위에 얼룩져 번져갔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기억이 흙바닥에 쓰러져 버선발로 울부짖는 모습이라니. 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마꾼들의 규칙적인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길을 채웠고 가끔씩 들려오는 산새의 울음소리는 마치 보리의 처지를 비웃는 듯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리는 흔들리는 가마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너머로 아른거리는 것은 평생을 살아온 그 작고 초라한 초가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던 마당, 보리가 정성껏 가꾸던 채소밭, 그리고 문을 열면 언제나 그곳에 앉아 보리야 왔느냐 하며 반겨주던 어머니의 목소리리. 이제 그 모든 평범한 행복이 손에 닿지 않는 저 먼 별빛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보리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어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내 코끝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와 평생을 아껴 쓰던 옷 조각이었지요. 그 해진 천 조각에서는 흘내음과 어머니의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묵은 그리움의 향기가 났습니다. 보리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부디 살아계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귀신이 되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게요. 보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며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보리의 마음도 함께 천갈래만 갈래로 찢겨 나갔습니다. 문득 어제 길가에서 만났던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보리가 준 보리밥 한 그릇을 맛있게 비우며 보리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낭자의 고운 마음씨가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해주던 그 인자한 목소리. 지금 보리에게 복이란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홀로 남겨진 눈먼 어머니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보리는 보이지 않는 신령님을 향해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찌 되어도 좋으니 부디 우리 어머니만은 무탈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가마는 산길을 넘고 물을 건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드디어 고을에서도 위험이 넘치기로 소문난 윤 대감 댁의 거대한 소슬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보리가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산골 오지에서만 살아온 처녀에게는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기와지붕과 정교하게 깎인 돌계단, 그리고 일렬로 서서 무표정하게 자신을 지켜보는 하인들의 서슬퍼런 시선은 보리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알 수 없는 적막함과 서늘한 기운이 마치 안개처럼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언제 왔는지 광식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박서방에게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기 데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아이니 걱정 마십시오. 인물도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광식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보리를 훑어보더니 품 안에서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 광식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광식은 보리의 얼굴 한 번 쳐다보지 않고 그 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보리는 멀어져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정말 이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서방은 보리를 안내하여 집안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회랑을 지나고 연못이 딸린 정원을 몇 개나 지나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넓고 아름다운 집 안에는 꽃향기 대신 씁쓸한 한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별당이었습니다. 주위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직 작은 현문 하나만이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박서방은 별당의 툇마루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머물 곳이다.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너는 최진사의 딸보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도련님은 몸이 몹시 위중하시니 절대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허락 없이 이 별당 마당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 만약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밖으로 발설하거나 도련님 수발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는 날엔 내 오빠는 물론이고 산골에 홀로 남은 내 어미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박서방의 경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보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이분들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듯 지내야 우리 어머니가 사신다. 보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고무신을 벗고 툇마루에 올랐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의 서늘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혹여 방 안에서 괴물 같은 남자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가는 송장 같은 이가 누워있지는 않을지 온갖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병풍이 쳐져 있었지요. 방 안 가득 매쾌한 향내와 지독한 약탕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리는 문턱에 엎드려 길게 절을 올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보리라고 합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병풍 너머에서 나직하고 메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힘이 없었지요. 물을 좀 다오. 보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인 주전자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병풍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병풍을 살짝 젖히자 그곳엔 수척한 얼굴의 한산에 이현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터 있었지요. 사내는 보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보리가 건넨 물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너도 참 가련한 운명이구나. 이런 시체나 다름없는 자를 위해 청춘을 버리러 왔으니 말이다. 사내의 자주 섞인 말에 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빈 잔을 받아들며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지요. 오빠의 탐욕 때문에 팔려오긴 했지만 눈앞에 사내 또한 거대한 명문가의 굴레 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외롭게 죽어가는 처지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내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어머니가 산다. 별땅의 밤은 산골의 밤보다 더 길고 깊었습니다. 보리는 잠든 사내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촛불을 갈아 끼웠습니다. 사내는 자면서도 어머니를 찾는 듯 나직이 신음했고 그때마다 보리는 사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친 삭바늘질로 굳은 살이 박인 보리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그 눈송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가혹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봄볕을 맞이하겠노라고 말이지요. 별당 마당의 매화나무에 연분홍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던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보리가 이 대궐 같은 윤대감댁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달포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송장처럼 누워 기침만 하던 이현 도련님도 보리의 정성 어린 수발 덕분인지 이제는 창가에 앉아 바깥바람을 쐴 만큼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도련님의 곁에서 마른 손마디를 정성껏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서책을 읽어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과로 삼았지요. 어느 볕 좋은 날, 보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 대신 보리가 정성껏 말린 쑥 향이 감돌았고 창으로 스며든 햇살은 도련님의 수척한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보리는 천천히 시 한 구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꽃이 지니 그 마음 어디에 둘까? 지는 꽃이 서러워 눈물 짓지 마라. 뿌리 깊은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우리니 그대 마음 속에 이미 봄은 와 있구나. 보리의 맑은 목소리가 방안을 채우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이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보리를 향한 시선만큼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지요. 보리야, 너는 어찌 그리 고운 목소리로 시를 읊느냐. 지는 꽃이 서러워 눈물 짓지 말라니. 내 처지가 꼭 그 지는 꽃 같아 가슴이 아리구나. 이현의 나직한 목소리에 보리는 서책을 내려놓고 도련님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삭바느질과 빨래로 굳은 살이 박인 보리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지요. 도련님, 꽃은 져야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지금 잠시 몸이 고되신 것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도련님의 뿌리가 되어드릴 테니 부디 스스로를 시든 꽃이라 여기지 마세요. 보리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현은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어머니를 잃은 뒤 마음의 병으로 무너진 그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준 이는 보리가 처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보리의 손등을 엄지로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지요. 너는 참으로 신기한 아이로구나. 이 대궐 같은 집안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고 외면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끝까지 나를 붙잡으려 하느냐. 내 속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보리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은 법입니다. 제 눈에는 도련님의 어둠보다
그 안에 숨겨진 빛이 더 크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서늘했던 별당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봄날의 오후도 잠시 서쪽 하늘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둑해지더니 멀리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지요. 곧이어 후두둑 소리를 내며 굵은 빗줄기가 창호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이현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입술은 하얗게 질린 채 비가 라는 작은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이현의 이마에는 순식간에 비 오듯 식은땀이 맺혔고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보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련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도련님. 그때 별당 문이 급하게 열리며 집사와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익숙한 듯 약탕기와 따뜻한 물수건, 그리고 침통이 들려 있었지요. 하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말이지요. 박서방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비가 오니 또 시작이시구나. 서둘러 창문을 닫아 빗소리를 차단하고 도련님의 기가 막히지 않도록 수건을 갈아들여라. 하인들은 도련님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침을 놓으며 발작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에는 일말의 정성보다는 기계적인 익숙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리는 방구석에 밀려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도련님이 왜 그토록 빗소리를 두려워하는지, 그가 짊어진 트라우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0수년 전 장터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어머니. 그날의 비릿한 피 냄새와 귓전을 때리던 거친 빗소리는 이현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윤대감 또한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깊어 아내의 목숨과 맞바꾼 아들을 대면할 때마다 그날의 비극이 떠올라 아들을 별당에 가둬두고 외면해 왔던 것이지요. 하인들이 사무적인 간호를 마치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다시금 거센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방 안에서 보리는 가늘게 떨리는 도련님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창호지를 때리는 빗소리가 도련님의 귓전을 때릴 때마다 의식을 잃은 그의 미간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요. 보리는 도련님의 귀를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막아주며 그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이제 무서운 꿈에서 깨어나세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직이 읊조리는 보리의 정성 어린 기도가 빗소리에 섞여 별당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문 밖의 어둠을 뚫고 차가운 빗줄기를 적셔내며 도련님의 상처 입은 영혼을 구석구석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이때 도련님의 차가운 이마를 짚고 식은땀을 닦아내는 보리의 손길은 앞 못 보는 어머니의 여윈 몸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아궁이 불을 지키고 기도하던 그때의 간절함과 한결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보리에게 이현은 이제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보살핌 없이는 무너져 내릴 또 하나의 가련한 영혼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보리의 온기가 전해지자 거칠던
도련님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고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도 비로소 평온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보리는 밤새도록 도련님의 곁을 지키며 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명문가에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살던 선비, 윤희현. 그리고 그의 깨진 마음, 조각을 효심과 정성으로 맞추려 애쓰는 소녀 보리. 창밖에 비는 그칠 줄 몰랐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체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깨달았습니다. 도련님을 살리는 것은 명약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날의 빗소리를 멈춰줄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요. 별땅의 긴 밤은 그렇게 보리의 눈물과 기도로 깊어만 갔습니다. 비갠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이 시련 끝에 도련님이 다시 눈을 뜰 때 그 곁에는 반드시 자신이 있겠노라고 보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독했던 밤비가 그치고 별 땅의 기와 위로 투명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보리는 밤새 이현의 귀를 막아주느라 팔에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무뎌졌지만 고르게 숨을 내쉬며 잠든 이현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리는 툇마루로 나와 밤새 비바람에 떨어진 나무십들을 정리하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지요. 보리는 도련님을 위해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쓴 약만으로는 도련님의 마음까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어제 남몰래 뒤뜰에서 캐온 약초와 정성껏 씻은 보리쌀을 맷돌에 곱게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운이 없을 때마다 정성껏 쑤어 올리던 그 방식 그대로 마음을 다해 미음을 끓여냈지요. 도련님, 좀 어떠세요? 구수한 미음을 좀 쑤어 왔습니다. 한 술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이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만 오면 지옥 같던 기억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던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귓가에 맴돌던 보리의 자장가 소리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현은 보리가 내미는 숟가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사발에 담긴 미음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보리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김과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너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나를 지킨 것이냐? 내 추한 모습에 겁이 나 도망칠 법도 한데 어찌 이리 묵묵히 곁을 지키느냐. 이현의 메마른 물음에 보리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미음을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도련님, 저희 어머니도 눈이 멀어 세상에 기댈 곳 없을 때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 금방 평온해지시곤 했어요. 도련님도 제게는 지켜드려야 할 소중한 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송구하다 생각 마시고 어서 드세요. 미음을 한 입 머금은 이현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끈한 기운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십수년 전 장터에서 자신을 감싸 안던 어머니의 품이 이토록 따뜻했을까요? 이현은 보리라는 이 작은 처녀가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편 별당 밖 복도에서는 집안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은 또 발작을 일으키셨다지. 저러다 대를 잇기는커녕 집안 망신만 시키는 거 아닌가 몰라. 그 옆에 붙어있는 계집애도 참 딱하지. 씨바지 주제에 미친 사람 수발이나 들고 있으니 제 처지나 알란가 몰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무례한 소리에 이현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를 병신이라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려는 찰나 보리가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리는 문을 열고 나가
차가운 눈빛으로 하인들을 응시했습니다. 평소 씨바지라며 자신을 무시하던 하인들이었기에 보리로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도련님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소명이라 믿었습니다. 입 조심들 하세요. 이곳은 이 집안의 도련님이 계신 곳입니다. 도련님이 아프신 것은 그만큼 심성이 깊고 고우시기 때문입니다. 정성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어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으십니까? 비록 제가 비천한 몸으로 이 집에 왔으나 도련님을 모시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한 번만 더 도련님을 능멸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대감마님께 직접 여쭐 것입니다. 보리의 기계 서린 호통의 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하인이 비아냥거렸지요. 씨바지가 대감마님을 들먹이다니 참으로 기가 차는구나. 그들이 보리를 다시 비웃으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입들을 닥치지 못할까. 시아버지 윤 대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드린 가운데 윤 대감은 보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리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지요. 윤 대감은 아들을 위해 사자처럼 포효하는 보리의 모습에서 그가 찾던 진정한 안주인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무엇 하느냐? 감히 이 집의 며느리에게 무례하게 구는 저자들을 당장 끌어내어 매질을 하거라. 오늘부터 이 아이를 씨바지라 부르는 자는 내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윤 대감은 보리가 들고 있는 그 투박한 보리, 미음, 사발을 보며 장터에서 자신이 얻어먹었던 그 따뜻한 보리밥을 떠올렸습니다. 아, 과연 그 아이였구나. 내 아들의 귀를 막아주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아이가 바로 저 아이였어. 윤대감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낡은 은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보리가 어머니 약값을 위해 내놓았던 유품이었지요. 윤대감은 보리에게 아직 이 비녀를 건네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이미 그녀를 가문의 당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내 죽은 아내가 하늘에서 저 아이를 보내준 모양이구나. 윤대감은 보리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현은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떨려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 집안의 권위와 맞서 싸워준 보리와 그런 보리를 정식 며느리로 인정해준 아버지. 이현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별당 마당에는 비갠 뒤에 맑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보리가 집힌 아궁이의 연기는 평화롭게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보리의 진심이 담긴 미음 한 그릇이 이제 죽어가던 이현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가문의 운명까지 녹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은 이들의 짧은 평화를 시기라도 하듯 다시금 무겁고 검은 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별당 마당을 울렸지요. 보리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오면 다시 지옥 같은 고통에 빠질 이현 도련님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서둘러 창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련님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몰려온 것은 자연의 폭풍우만이 아니었습니다. 별당의 현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보리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로 배다른 오빠 광식의 고함이었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어서 나오지 못해. 내 애미가 지금 숨이 넘어간다.
이 오라비가 돈이 없어 약 한 봉지 못 사주고 길바닥에 눕혀놨는데 너는 여기서 입 닫고 호의호식하느냐. 방 안에서 이현의 귀를 막아주려던 보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오직 눈먼 어머니가 찬 바닥에서 자신을 찾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보리는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식은 제 어머니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도 살핀 적이 없는 인면수심의 사내였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윤대감은 보리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그녀의 지극한 효심에 감복하여 이미 사람을 시켜 눈먼 장모를 아늑하고 깨끗한 별채로 따로 모셔둔 상태였습니다.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올리고 의원을 붙여 극진히 보살피게 했으니 광식이 내뱉는 말은 단 한마디도 사실일 리가 없었지요. 제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찾아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리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직 어머니를 향한 일념으로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왜요? 분명히 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마당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광식은 보리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다급한 척 연기를 시작했지요. 말할 시간이 없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내 이름만 부르시더라. 어서 가서 마지막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것 아니냐. 그 시각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이현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귓전을 때리는 빗소리는 다시금 그를 장터의 핏물 속으로 끌어내렸고 온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린 문 사이로 들려오는 광식의 목소리에 이현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현은 보리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그 비정한 목소리만큼은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자가 이제 와서 효심을 논한다고. 그럴 리가 없다. 저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니라 탐욕이 묻어 있어 이현은 본능적으로 저것이 보리를 사지로 끌어내기 위한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보리야, 안 돼. 가지 마라. 이현은 툇마루까지 기어 나오려다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빗소리가 칼날처럼 뇌리를 파고들어 전신이 뒤틀렸지만 그는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보리가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이 모든 광경을 별당 건너편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광식의 추악한 발악과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제 몸을 사지로 내던지는 보리의 뒷모습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호령을 내려 저 불안당 같은 놈을 끌어내고 싶었으나 윤대감은 가늘게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빗속을 기어 나오는 아들 이현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이현아, 평생 내 발목을 잡던 저 빗소리를 뚫고 일어나거라. 저 아이를 잃지 않으려면 너 스스로 저 공포를 깨부수어야 한다. 윤대감은 아들이 평생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보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기적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이자 이 가문의 드리운 오랜 어둠을 걷어낼 단 한 번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광식은 보리의 팔목을 억지로 끌며 대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어여 가자니까. 인연이 어딜 자꾸 뒤를 돌아봐. 광식의 거친 손길에 보리는 오열하며 이현이 계신 방을 돌아보았고 방 안에 이현은 빗소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일어서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기던 이현의 손이 팻마루 기둥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리의 흐느낌이 들려올 때마다 이현의 눈에는 전보다 더 강렬한 안광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는 멈출 줄 모르고 별당 마당을 때려 눕혔습니다. 보리의 애처로운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고 광식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승전가처럼 울려 퍼졌지요. 보리가 대문 문턱을 넘으려던 그 찰나 별당 안방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과 함께 툇마루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병석에 누워 신음하던 나약한 선비가 없었습니다. 10수년간 이현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의 족쇄. 그 끔찍한 빗소리라는 감옥을 뚫고 윤희현이 마침내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10년 넘게 굳어있던 전신을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이현은 보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 지독한 공포와 육체적 한계를 악으로 버텨냈습니다. 이현의 눈에는 어머니를 잃었던 날의 공포 대신 지금 눈앞에 소중한 여인을 잃을 수 없다는 서슬퍼런 투지가 서려 있었지요. 게 머무르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느냐? 이현의 호통은 천둥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광식은 깜짝 놀라 보리의 팔을 놓치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죽어가는 송장인 줄 알았던 매제가 빗속을 뚫고 당당히 걸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이현은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주어 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전신을 적셨지만 보리의 온기가 스며든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꿈인가 싶어 눈물을 닦으며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 서 계셔요. 이현은 보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광식을 향해 죽일 듯한 기세로 일갈했지요. 내 이놈, 천륜을 저버리고 동생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으로 노모의 목숨까지 팔아 내 아내를 유인하려 하느냐. 내 놈의 비열한 목소리에는 단 한 조각의 슬픔도 묻어있지 않거늘 감히 누구를 속이려 들어. 광식은 당황하여 짐짓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비님께서 드디어 미치셨나 보네. 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사위라는 놈이 막아세워? 이게 무슨 도리란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별당 건너편 어둠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가문의 주인, 시아버지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의 등장에 하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광식은 그 위험에 눌려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네, 이놈. 내가 말하는 보리의 어미가 지금 어디 계신지 내 놈은 꿈에도 모르겠구나. 윤대감은 품속에서 보리가 장터에 내놓았던 그 낡은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광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지요. 보리의 효심에 감복한 내가 이미 그 어미를 아늑한 별채로 모셔 굶주림 없이 지내게 한 지 오래다. 너는 내 어미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감히 거짓으로 내 자부 며느리를 사지로 끌고 가려 하느냐. 내 놈이 버린 내 어미는 지금 따뜻한 방에서 의원을 기다리고 있거늘. 내 놈은 제 어미의 임종을 팔아 사기를 치려드니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따로 없구나. 이현과 보리는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미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거짓말이 윤대감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진 것이지요. 윤대감은 빗속에서 처절하게 서 있는 아들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평생의 트라우마를 깨부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기적의 순간,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현아, 장하구나. 내가 드디어 저 지독한 빗소리를 이겨내고 내 사람을 지켜냈어. 이제야 이 애비의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구나. 윤대감은 곧바로 매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 하느냐? 감히 내 집안에 들어와 천륜을 능멸하고 사기를 치려 한 저자를 당장 관가에 넘겨라. 그리고 보리의 어머니를 당장 이곳 별당으로 모셔오너라. 오늘이야말로 우리 가문에 진정한 봄이 온 날이다. 보리는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미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목매어 울었습니다. 이현은 그런 보리를 꼭 껴안으며 차가운 빗속에서도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지요. 10수년간 이 가문을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와 빗소리의 공포가 보리라는 작은 처녀가 지어 올린 정성. 어린 보리 미음 한 그릇에 녹아내린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광식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며 별당 마당을 비추었지요. 보리는 이현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광식이 관원들에게 끌려가며 내뱉는 비릿한 욕설이 빗소리에 묻혀 멀어질 때쯤 별당의 소슬대문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윤대감이 미리 준비시킨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보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였습니다. 보리는 젖은 마당을 맨발로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보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어머니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을 더듬으며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손을 뻗었지요. 보리야, 정말 내 새끼 보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보리는 진흙탕이 된 마당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무릎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이제 다시는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곁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서 있던 이현은 보리가 어머니를 품에 안는 순간 비로소 안도하며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리는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쓰러진 남편의 등을 받쳐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물이 장대비에 섞여 마당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10수년 묵은 한 흔히 씻겨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한편 천륜을 저버리고 제 동생과 노모의 목숨까지 팔아넘기려 했던 광식은 윤대감의 섰을 퍼런 추궁 아래 관가로 넘겨졌습니다. 그는 도박 빚과 사기 행각에 대한 엄중한 벌을 받고 변방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평생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자가 맞이한 비참하고도 당연한 말로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불안한 그림자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조금 회복한 이현이 침상에 앉아 있을 때 윤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탁자 위에 비단보에 쌓인 낡은 은비녀를 엄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세아가, 이 비녀는 내가 내 어미를 위해 내놓았던 내 아버지의 유품이다. 비록 시바지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왔으나 너는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 가문의 어둠을 걷어냈으니 오늘부터 너를
이 집안의 당당한 안주인으로 인정하마. 다시 이 비녀를 머리에 꽂고 그 위엄을 갖추거라. 윤대감의 말이 끝나자 이현이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팔을 드는 것조차 힘겨워 숨이 가빴지만 이현은 온 힘을 다해 보리의 머리칼에 비녀를 조심스레 꽂아주었습니다. 보리야, 내 너를 위해 다시는 눕지 않겠노라. 약속하마. 보리는 머리에 꽂힌 비녀의 무게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월은 보리의 정성을 먹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현의 회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굳어있던 다리는 한 걸음을 떼는 데에도 수천 번의 떨림이 필요했지요. 보리는 매일 아침 도련님의 다리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사지하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때마다 보리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던져 남편을 받쳐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리라. 보리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한 진한 고기, 국물과 구수한 보리 미음은 이현의 뼈와 살이 되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대감 또한 며느리의 효심에 답하듯 보리의 어머니를 위해 팔도에서 이름난 명의를 불러 극진히 살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기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침침했던 두 눈도 조금씩 빛을 찾아가기 시작했지요. 매화가 눈꽃처럼 흩날리던 어느 오후, 드디어 이현이 지팡이 없이 홀로 몇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장모님이 계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사위로서 앞이 흐릿한 장모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그의 소박하지만 위대한 목표였으니까요. 장모님, 제 팔을 잡으십시오. 이제 제가 장모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현은 아직은 조금 기우뚱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장모님의 소매 끝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장모님을 위해 정원의 풍경을 그림 그리듯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발치에는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고 담장 너머로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장모님은 사위의 떨리는 팔에서 느껴지는 그 간절한 진심을 알기에 연신 고마움의 눈물을 훔치며 발을 맞추었습니다. 보리는 멀찍이서 시아버지 윤대감과 함께 그 뒷모습을 보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 불안이라는 연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날에도 이현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창호지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보리가 처음 읽어주었던 시 구절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봄바람에 꽃이 지니 그 마음 어디에 둘까? 지는 꽃이 서러워 눈물 짓지 마라. 뿌리 깊은 나무는 다시 꽃을 피우리니 그대 마음 속에 이미 봄은 와 있구나. 시 구절을 한 문장씩 읊을 때마다 귓가를 때리던 공포의 빗소리는 어느덧 대지를 적시고 보리가 지어준 밥상을 풍성하게 할 생명의 노래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보리의 효심과 정성이 얼어붙었던 가문을 녹이고 무너졌던 한 사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비갠 뒤의 마당을 함께 걷는 가족들의 뒷모습 위로 찬란한 봄볕이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절망의 끝에서 오직 효심과 사랑으로 명문가의 문을 열고 기적을 일궈낸 보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가슴 뭉클한 사연을 찾아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댁내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옛날 다마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